옛날부터 사실은 뭐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양제들에 대해서 좀 한번 찾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의외로 약국에서 파는 어떤 영양제들 중에서 실제 영양 어떤 비율이나 충분한 양을 포함하지 않은 영양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메가3가 들어있는 음식이나 영양소를 좀 찾으시면 좋겠고, 눈 건강에 있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은요, 사실 현대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눈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 윗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나 그 위쪽 세대들은 안경을 쓰시는 비율이 요즘 세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시더라도 어려서부터 쓰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노안 때문에 돋보기나 아니면 다초점 안경을 쓰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80년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또 그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사실 안경을 써야지만 시력이 이제 회복되는 근시가 있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20대, 그러니까 20대 초반을 기준으로 약 90% 이상이 안경을 착용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제는 안경을 안 쓰고 지내는 친구들을 찾아보기가 더 어렵게 되었는데요. 디지털 기기 사용을 비롯해서 실내 생활이 많이 늘어난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야외 생활이 주된 생활이었다면 사실 요즘 친구들은, 특히 요즘의 어린 친구들 보면 하루 종일 뭐 학교,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집, 그러니까 햇빛을 볼 시간이 사실 정말 많지 않은데요. 많은 연구 결과에서 햇빛을 보는 시간이 근시, 시력 저하와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가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흔해졌고 너무나도 흔해진 질환이 됐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찍고 있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런 영상물, 디지털 기기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현대인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영상을 보는데, 특히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지난 여름에 다낭으로 한번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한 일주일 동안 쉬면서 이번에는 좀 핸드폰 좀 내려놓고 좀 지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핸드폰, 유튜브나 뭐 인터넷 하나도 안 보고 편하게 그냥 바닷가에서 쉬고 저희 애기랑 놀고 이런데 시간을 많이 보냈더니, 사실은 저도 진료하면서 매일 컴퓨터 보고 수술하면서 현미경 보고 건조증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휴가 갔을 때는 눈이 너무너무 편안했거든요. 아마 뭐 스트레스가 없고 뭐 편안한 환경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디지털 기기에서 멀리했던 것이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사실은 뭐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신체 기관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시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눈 건강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하자고 말씀드렸을 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눈이니까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눈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되고 눈이니까 더 중요하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눈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 건강에 있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은요, 여러분 예전부터 알고 계신 것들이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시금치, 당근 이런 음식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눈에 있어서 사용되는 영양분은 크게는 이제 항산화 물질, 그다음에 비타민 A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망막에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항산화 물질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루테인이나 아니면 비타민 A 이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당근, 시금치와 같은 녹황색 채소를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우리나라 음식들 말고 블루베리나 빌베리 같은 물질들에도 항산화 물질과 눈을 건강하게 만드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런 것들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이제 사실은 안구 내부 말고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을 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건조증과 연관이 있는데요. 건조증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양소는 오메가3라는 영양소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눈에 있는 기름기를 건강하게 만들고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연어 아니면 고등어 같은 생선류에 많이 들어있어서요.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메가3가 들어있는 음식이나 영양소를 좀 찾으시면 좋겠고, 또 연세가 드시면서 눈 안쪽에 있는 건강에 좀 도움되는 것이 찾으신다면 루테인이나 또 다른 비타민 같들이 들어있는 당근이나 시금치, 또 블루베리 같은 물질을 섭취하시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눈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들이 사실 굉장히 종류가 많고, 요새는 약국에 가도 여러 가지 영양제들이 들어있고, 또 해외에서 직구를 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 중에는 아레즈2라는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루테인, 지아잔틴 뭐 이런 영양소들을 적정한 양을 어떤 균형을 맞춰서 섭취하는 것이 황반 변성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양제들에 대해서 좀 한번 찾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당연히 저는 그런 성분들에 맞게 영양제들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약국에서 파는 어떤 영양제들 중에서 실제 영양 어떤 비율이나 충분한 양을 포함하지 않은 영양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안과나 어떤 의원에서 취급하는 영양제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영양소의 균형이나 양을 충분하게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도 환자분의 눈 상태에 맞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영양제를 좀 들여놓고 있는데요. 일관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좀 전문가들이 직접 성분을 확인하고 판매하는 영양제들이 조금 더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충분한 비율로 공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 직구를 비롯해서 인터넷에도 이런 영양제에 대한 광고들, 특히 눈 영양제에 대한 광고들이 많이 저도 인터넷 서핑하다 보면 뜨는데, 사실은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함부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정확하게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또 그 성분들이 정확한 공정을 통해서 정확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가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제품을 확인하시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근거리 작업이 점점 많아지고,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근거리 작업을 하면서 눈에 있는 수정체가 점점 조절이 되고 뚱뚱해지면서 수축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간혹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원거리가 좀 덜 보이게 되는 가성근시라는 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먼 거리를 볼 때나 가까운 거리를 볼 때 눈에 있는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그 초점을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수축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먼 거리를 볼 때 흐릿해지면서 실제로 근시가 심한 게 아닌데도 실제로 근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가성근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근거리 작업을 하실 때 최소한 1시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원거리를 보시면서 이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거리 작업하실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먼 거리에 있는 창문 밖에 있는 건물을 바라보시거나 먼 산을 바라보시거나 눈을 멍하니 풀어서 긴장을 해소시키는 것이 눈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두통도 줄일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눈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방법으로는 온찜질 마사지가 있습니다. 눈의 가장 겉부분을 구성하는 눈물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온찜질인데요. 온찜질은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을 녹이고 건강한 기름층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되는데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을 수건에 적시셔서 충분히 짠 다음에 그 뜨거운 상태로 눈을 감고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눈꺼풀에 있는 기름층이 녹아나면서 눈물층의 기름 성분이 충분히 배출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눈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고 또 건조증도 많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온찜질은 매우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마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눈을 비비는 습관을 가지시게 되면 사실은 안구가 공처럼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물질이 들어가 있고,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유리체와 망막이 비벼지면서 망막의 자극으로 인해서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는 망막 열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검은 동작, 각막이 점점 얇아지면서 각막이 돌출되는 원추각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또 눈 주변을 자꾸 물리적으로 자극하게 되면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여기서부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생성이 되면서 흰자위가 붓거나 아니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눈 비비는 행위는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눈을 비비지 마시고 눈이 가렵거나 눈에 자꾸 손이 가려고 할 때는 알러지 안약이나 인공 눈물을 사용해서 실제로 안약을 넣는 것이 훨씬 더 눈 건강에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안과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눈앞에 뭐가 떠다닌다라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비문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비문증은 무언가가 앞에 떠다닌다라는 뜻이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 안에 유리체라는 요 공간에 단백질 덩어리 같은 것이 떠다니면서 빛이 들어갔을 때 단백질 덩어리가 그림자를 만들고 이게 사람의 눈에서는 눈 앞에 뭐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비문증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비문증은 누구나 생길 수 있고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60대, 70대 노화를 거치면서 비문증이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근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비문증이 더 젊은 나이에도 때로는 청소년들한테도 비문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문증은 사실은 치료 방법이 마땅치 않은 질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과에 오셔서 반드시 점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비문증이 발생했을 때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에 의해서 비문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망막이 구멍이 나거나 망막의 다른 질환을 유발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비문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문증이 있을 때는 눈에 다른 이상이 함께 발생한 것은 아닌지 망막에 출혈이 생기거나 아니면 망막 열공이 생긴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비문증이 생겼을 때 근처 안과에서 꼭 진료받으시는 게 좋겠고 비문증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예전과는 다른 양상의 비문증이 발생했을 때도 너무 늦지 않게 안과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사실은 근시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것에 따라서 같이 유발되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시가 심해진다는 이야기는 눈의 구조로 말씀드리면요. 단순하게 안경을 쓰는 거가 전부가 아니고요. 안구의 길이가 길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인의 안구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한 23mm 정도 되는데 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점점 늘어나서 어떤 분들은 25mm, 26mm, 심한 경우에는 이게 30mm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6mm나 23mm나 30mm나 뭐 1cm도 안 되는 차이지만 사실은 23mm가 30mm가 되면은 대략 한 20% 30% 이상이 눈이 길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요 망막과 시신경이 얇아지고 망막에 구멍이 나거나 망막이 찢어지는 질환, 이런 이제 망막 열공, 망막 박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실명에까지 이르게 만들 수 있는 질환이 되고요. 또 시신경이 점점 위축되고 얇아지면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녹내장이라는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황반부에 근시로 인한 황반 변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백내장이라는 질환과는 다르게 이런 질환들은 사실은 때로는 영구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그런 무서운 질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근시라는 질환이 우리가 쉽게 안경 쓰면 되지 또는 라식, 라섹, 스마일 같은 수술에서 회복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다른 많은 질환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질환이고 근시의 정도를 특히 성장기부터 최대한 줄이는 것이 오랫동안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근시가 있었고 저는 이제 라식 수술을 해서 지금 안경은 안 쓰고 지내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저희 딸이 자라면서 근시가 심하게 생기지 않고 최대한 근시가 적게 생겼으면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있으시다면은 근시 예방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비비게 되면 그 비비는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각막이 얇아지고 원추각막이라는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경을 써도 교정되지 않는 시력의 저하를 불러오게 됩니다. 요새 인공 눈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이 눈물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안약 넣는 분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 건강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습관, 첫 번째는 눈 비비는 습관입니다. 눈을 비비시게 되면 검은 동자와 또 흰 자위 모두 눈에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검은 동자는 다른 말로 각막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눈을 비비게 되면 그 비비는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각막이 얇아지면서 점점 뾰족해지는 원추각막이라는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원추각막은 심한 난시를 일으키고 이 원추각막이 점점 진행하게 되면 안경을 써도 교정되지 않는 시력의 저하를 불러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각막 이식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눈 비비는 습관 매우 좋지 않고요. 또 눈을 비비는 습관이 백내장을 유발하거나 눈 뒤에 있는 망막을 자극해서 망막이 찢어지거나 망막이 얇아지는 망막 열공, 망막 박리와 같은 그런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흰자위를 비비게 되면 흰자위에 있는 결막이 늘어나면서 결막 늘어짐, 결막의 다른 변화를 유발해서 알레르기와 같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눈물 흐르는 것, 그다음에 눈에 어떤 이물감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눈 비비는 습관이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세수하실 때 눈을 실제로 수돗물로 헹구시거나 수영하실 때도 물안경 없이 물속에서 눈을 뜨고 수영하시는 등 지나친 자극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눈물층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수돗물이나 수영장 물 같은 여러 가지 지저분한 물질들 또 농도가 맞지 않는 그런 액체 성분이 눈에 과도하게 침투하게 되면 눈에 있는 정상적으로 분포하는 점막층이나 눈물층을 파괴시킴으로써 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쉽게 충혈되거나 눈에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또 진료하다 보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적으시거나 아니면 눈을 충분히 닫지 않고 불충분한 눈 깜빡이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즘 영상을 많이 보고 또 오랫동안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집중해서 무언가를 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건조증을 많이 유발시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눈이 쉽게 충혈이 되거나 아니면 눈에 이물감, 눈물 흘림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깜빡일 때 눈이 충분히 닫히지 않고 눈이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만 감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눈의 건조함을 유발시켜서 눈이 불편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횟수도 늘리시고 또 눈을 충분히 힘주어서 깜빡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요새 인공눈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인공눈물 사용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인공눈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보통 이렇게 인공눈물 여러 개가 이렇게 함께 포장이 되어 있고 하나씩 뜯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번째로 인공눈물 사용하실 때 물이 아래쪽에 이렇게 고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툭툭 털어서 아래쪽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다음에 뚜껑을 따게 되면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이 눈물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한두 마구는 바닥에 그냥 떨어뜨려서 버리시고 눈에 넣으실 때 한쪽 손으로 눈을 충분히 벌리신 다음에 5, 6cm 이상 떨어뜨린 상태에서 안약이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안약통을 눈에서 5, 6cm 이상 떨어뜨린 상태에서 안약을 점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하고 눈에 안약 넣는 분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약을 눈에서 충분히 떨어뜨린 상태로 넣는 게 중요하고 손을 깨끗하게 세척하신 상태에서 넣는 게 중요합니다. 백내장이란 질환은 수정체가 투명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몸은 많은 물질들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정체에도 수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콜라겐 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이 성분이 변화를 하게 되면서 투명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누렇게 변하거나 뿌옇게 변하는 것이 백내장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누구나 백내장은 생기게 되고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50대, 60대가 되시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정도의 백내장을 가지시게 됩니다. 백내장이 점점 심해지면 결국에는 이 수정체의 투명성이 많이 저하되면서 빛이 들어가는 길을 완전히 막게 되어서 결국에는 실명에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백내장을 앓고 있는 환자가 160만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18%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40대 또는 50대의 백내장 환자 수가 26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27% 정도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진료를 할 때에도 백내장 환자가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고 백내장에 의해서 시력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수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내장이라는 질환에 대한 주의가 정말 필요합니다. 백내장의 원인은 크게 노화, 또 자외선 노출, 당뇨병 또는 약물 또는 외상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선글라스 쓰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바깥에 다니실 때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사람이 외국에 나갔을 때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훨씬 적으신 것 같아요. 선글라스를 착용함으로써 UV,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고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과적 관리를 통해서 당뇨 예방하시는 것. 당뇨가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백내장도 심하게 발생할 뿐더러 눈 안에 망막이라는 부분에도 안 좋은 영향들이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다른 질환들도 중요하겠지만 당뇨에 대한 관리가 백내장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줄이시는 것, 특히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이 백내장을 심하게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도 젊으시고 특별한 기저질환도 없으신데 백내장이 심하게 생기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 여러 가지를 다 여쭤보면 예전에 아토피가 심해서 몸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바르셨거나 아니면 먹는 스테로이드 약을 사용하셨던 분들, 때로는 관절 통증으로 인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몸에 많이 맞으셨던 분들도 어떤 경우에는 이른 나이에 백내장이 심하게 생겨서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스테로이드를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사용하셔야겠지만 불필요하게 많은 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자주 사용하시는 것은 백내장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의 과용을 막으시는 것이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실 때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일단 혹시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백내장 수술은 그렇게 아픈 수술은 아닙니다. 수술하실 때 눈을 아프다고 하시거나 눈이 많이 불편하셔서 수술 과정을 힘들어 하시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수술 시간도 보통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끝나는 보통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수술 도중에 눈만 마취하기 때문에 정신이 깨어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통증을 많이 느끼거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백내장 수술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점이 불편해서 어떤 점을 해소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수술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중하지 못하게 수술을 결정했다가 간혹 후회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전문가인 의사와 상담하시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렌즈를 사용해서 수술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한번 받고 나면 수술 전후로 되돌릴 수는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좋은 병원을 선택하시고 좋은 의사를 선택하셔서 충분한 논의와 상의 끝에 좋은 방법으로 수술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내장 수술하시는 기법 중에는 사람의 손과 초음파만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지만 레이저 기기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숙련된 의사가 수술을 사람의 손으로 잘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되지만
이런 최신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더 안정적인 수술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셨지만 만약에 부작용이 나에게 직접 다가온다면 그것은 본인에게는 큰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선택과 렌즈 선택, 또 수술 시기나 수술 방법의 선택을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인터넷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충분히 취합하신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수술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예전에 받으셨던 이제 실비보험을 활용해서 수술하려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2년,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실비보험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결과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백내장 수술이 반드시 실비보험에 포함되어야 하고 실비보험이 보장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백내장 수술 후에 실비보험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내장이 충분히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백내장이 꼭 필요해서 수술을 받으셨지만 비급여 렌즈인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서 수술을 했을 때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이 수술을 입원 수술로 인정하지 않고 외래 한도에 해당하는 약 20만 원, 30만 원 정도의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안과에서 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에 기대서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수술을 하셨다가 막상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결국 내 돈으로 전부 수술을 하시게 된다면 물론 수술의 결과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큰 경제적 손실을 입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수술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안과의사로서 일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자분들이 결국은 이 치료를 통해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시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환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환자가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치료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의사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된 이후에 치료를 받게 되면 환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환자분들이 충분히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객관적인 결과에서 시력이 0.5, 0.6밖에 나오지 않아도 환자의 입장에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면서 매우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환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객관적인 결과는 아주 좋은데도 환자분들은 여전히 불편하고 본인은 수술 전이 더 낫다 라며 불평하시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수술 전, 수술 후에 어떤 눈 상태와 눈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진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백내장이라는 질환이 점점점 진행하게 되면 마지막에 가면은 실명에까지 이르게 만들 수 있는 특히 노란색이 조금 덜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에 백내장에 의한 증상을 좀 의심할 수 있고요. 의사 선생님은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밖에 나가서 이제 상담실에서 이런지 저런지 이야기하면서 고가의 렌즈만 권유를 하시니까 병원마다 가격 책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를 제가 수술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브랜드 안과 정현교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과 눈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백내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수정체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볼 때 빛이 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각막, 검은 동작 각막과 또 이 수정체를 거쳐서 망막이라는 곳으로 빛이 모이게 되는데, 수정체라는 구조가 뿌옇게 변하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내장이라는 질환이 생기게 되면 빛이 들어가는 길인 수정체가 뿌얘지기 때문에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고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게 백내장의 주 증상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이 안에 넣어서 뿌여진 수정체가 깨끗해지도록 하는 게 백내장 수술의 핵심인데요. 수술하시게 되면 백내장이 완전히 제거되고 다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깨끗한 시력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사실 백내장 수술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그 건강보험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술 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이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따라서 수술 비용이 사실 천차만별. 일반적인 보통 인공수정체로 수술하면 수술 비용에 큰 부담이 없지만, 좀 기능이 들어가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비용이 뭐 적게는 100만 원대에서 높게는 600만 원, 700만 원대에 이를 정도로 수술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백내장의 초기 증상은 일단 시력이 떨어지는 게 백내장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실제로 시력이 떨어지는 느낌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시야가 뿌옇게 되거나 아니면은 색깔 구분이 좀 선명하지 않게 되는, 예전에는 좀 푸르고 선명하게 보였던 색깔이 좀 누렇게 변하거나 선명하지 않게 보이는 증상이 주된 백내장의 초기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백내장이라는 질환이 점점점 진행하게 되면 결국은 시력을 떨어뜨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실명에까지 이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서운 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는 백내장 때문에 실명에까지 이르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실명에 이르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가장 흔한 원인이 백내장이라는 질환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백내장으로 인해서 실명하는 분들이 요즘에도 상당히 흔하게 발견됩니다. 백내장이라는 질환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한 40세 이후부터는 백내장에 대해서 조금씩 의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예전보다 시력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신다면 백내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백내장을 집에서 스스로 판단하시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흐리게 보이시는 것, 그다음에 뿌옇게 보이는 것, 그다음에 색깔 구분이 선명하지 않은 것, 특히 노란색이 조금 덜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에 백내장에 의한 증상을 좀 의심할 수 있고요. 가장 정확한 것은 사실은 가까운 안과에 가셔서 안과 의사가 보는 색극등 현미경을 통해서 실제로 이 수정체가 어떤 색깔로 변했거나 아니면 혹시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백내장의 진단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시력이 좀 떨어졌다고 느끼시거나 침침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까운 안과에 방문하셔서 혹시나 눈에 다른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혹시 백내장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확인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이제 최근에 제가 수술해드렸던 분인데요. 나이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사실은 백내장이라는 질환은 보통은 이제 중년 이후로,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면서 많이 진행되고 심해지는 질환인데, 사실은 40대인데도 불구하고 백내장이 너무 심하셔서, 특히 한쪽 눈에 백내장이 많이 심해지셔서 수술하러 오셨을 때 사실은 이미 시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수술하기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충분히 상담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젊으시고 또 백내장 수술할 때 사용하는 렌즈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 또 수술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하시다가 다른 안과 또 한 군데 두 군데 다니다가 다시 오셨던 환자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다른 병원 다녀오셨던 그 2달 사이에 백내장의 정도가 더 심해지시고
안압도 조금씩 올라가고 수술의 난이도가 더 많이 어려워졌던 그런 환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수술하시고 시력도 잘 되찾으시기는 했는데 백내장이 심할 때는 수술의 시기가 늦춰지게 되면은 수술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합병증이나 최종적인 결과가 안 좋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백내장이 의심되시고 수술을 해야 될 만한 타이밍이 되신다 그러면 너무 늦추지는 않고 빠르게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이 점점 진행하게 되면 이 백내장이 뿌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부피가 증가하면서 전방이라는 부위가 점점 좁아지게 되거든요. 눈 안에 흐르는 방수라는 액체가 빠져나갈 길을 좁게 만들어서 눈 안에 안압을 올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안압이 올라가면서 녹내장이라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백내장 같은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 원상 복귀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하지만 녹내장에 의해서 시신경까지 손상이 된다면 이거는 사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내장이 점점 진행하게 되면 실제로 녹내장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있고, 수술의 난이도 자체도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훈황 파열이라든가 수정체를 붙잡고 있는 그 구조들이 좀 약해지면서 수술의 합병증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내장을 너무 과숙하지 않도록 적당한 타이밍에 안전하게 수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탁해진 수정체인 백내장을 제거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넣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백내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 가지, 보통은 초음파 유화술이라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검은 동자에 작은 절개창을 내서 안에다 기구를 넣고 이 수정체의 앞부분을 절개를 해서요, 앞부분에 창을 내고 이 안으로 기구를 넣어서 초음파를 사용해서 속에 있는 백내장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유화술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백내장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인공수정체를 이제 추후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따라서 단초점 인공수정체, 다초점 인공수정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과정 중에서 전낭을 절개하는 과정과 백내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외에 추가로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은 각막 절개와 전낭 절개, 그리고 백내장을 쪼개는 과정에서 사람 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기계를 통해서 더욱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어서 비용적인 부담이 없다면 사실은 손으로 하는 수술보다는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이 조금 더 안전하고 좀 더 정교한 수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크게 나뉘는데요.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수술 후에 맨눈으로 먼 데를 잘 보든지 아니면 가까운 데를 잘 보든지 한 군데만 초점을 맞춰서 맨눈으로 멀리를 볼 수 있는 분들은 가까이 볼 때는 돋보기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맨눈으로 가까이를 보도록 수술을 하게 되면 멀리 볼 때는 근시용 안경을 착용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눈의 어떤 다른 부분의 기능이 떨어져 있더라도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서 수술하면 충분한 기능 회복을 볼 수 있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반대로 먼 데랑 가까운 데를 모두 잘 볼 수 있도록 안경 없이도 먼 데도 보고 가까이도 볼 수 있게 해서요, 사실은 돋보기를 사용하거나 근시 안경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단초점 인공수정체보다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서 수술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안경 없이 먼 데랑 가까이를 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완벽한 렌즈는 아니다 보니까 다른 부작용이 또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특히 저녁 시간에 빛번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눈에 다른 질환, 망막이나 시신경, 또 각막, 그 외에 다른 구조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서 수술했을 경우에는 상이 선명하지 않고 멀리나 가까이가 둘 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어서 사실은 렌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렌즈의 기능이나 어떤 스펙도 중요하겠지만 내 눈의 상태가 어떤지를 더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렌즈는 단초점 렌즈 또는 다초점 렌즈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눈과 생활 습관 또 수술 후에 내가 기대하는 바, 비용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렌즈가 단초점 렌즈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수술 비용에서 비급여로 포함된 재료 비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단초점 렌즈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은 일반 의원에서 어느 의원에 가시든지 23만 몇천 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수술을 할 때는 그 비용에다가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한 비급여 재료비를 추가적으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병원마다 정책에 따라서 렌즈 비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물론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도 있지만 병원마다 가격 책정이 다르기 때문에 적게는 뭐 수십만 원대에서 높게는 6, 700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요. 렌즈의 성격과 어떤 눈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비싼 렌즈가 내 눈에 더 적합할 수도 있고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한 렌즈가 내 눈에 더 맞고 더 좋은 시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의 상태와 생활 패턴에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는 아직 젊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제가 백내장 수술을 좀 고민할 때는 아닌데요. 저희 아버지를 제가 수술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60대 중반 되셨는데 아이엔스라는 렌즈를 이용해서 백내장 수술을 해드렸어요. 사실 이 아이엔스라는 렌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펙이 좋거나 굉장히 고가의 렌즈는 아닙니다만 저희 아버지 눈의 특성을 봤을 때 저희 아버지는 원래 젊어서부터 먼 데를 아주 잘 보셔서 시력이 2.0까지로 보셨던 분이시고 또 수술 전의 상태가 백내장도 꽤 있으신 데다가 근거리에 대한 어떤 시력 저하가 굉장히 심하셨기 때문에 이 렌즈를 사용해서 수술을 하는 게 빛 번짐에 대한 부작용도 적고 또 원거리에 대한 선명한 시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근거리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근거리가 조금만 개선돼도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렌즈를 가지고 수술해 드렸고요. 지금도 아주 만족해하고 계시고 핸드폰도 맨눈으로 잘 보시고 아주 잘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비싼 렌즈가 좋은 수술은 아니고 눈에 맞게 생활 패턴에 맞게 렌즈를 잘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하고 이제 백내장 수술에 대해 상담을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보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술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의 생활을 기대하시는지, 먼 데를 잘 보는 게 중요하신지, 밤에 운전은 많이 하시는지, 또 컴퓨터 작업이나 서류 작업이 많지는 않으신지 이런 생활 패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환자분의 눈 상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눈에 뭐 녹내장이나 망막질환 같은 다른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또 당뇨나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있지는 않으신지 예전에 라식, 라섹 같은 굴절 수술 받으신 적은 없으신지 또는 근시 또는 원시 이렇게 먼 데를 원래 잘 보셨던 눈이신지 가까운 데를 원래 잘 보셨던 눈이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실은 렌즈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렌즈는 다초점 렌즈라고 해도 근거리가 좀 더 강화된 렌즈가 있고 다초점 렌즈 중에서도 원거리가 좀 더 강화된 렌즈가 있고 또 빛 번짐이 적은 렌즈 또 어떤 특정 구간에서 선명한 렌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 눈의 특성에 따라서 렌즈를 선택해서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대부분은 환자분과 이야기를 많이 나눌수록 제 생각에는 더 적합한 렌즈를 추천해 드릴 가능성이 높고 환자분이 더 만족감이 커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환자분들은 다른 병원에서 이미 백내장 진단을 받고 백내장 수술을 받으려고 예약까지 하셨다가 저희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백내장이 있어서 수술을 받으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밖에 나가서 이제 상담실에서 이런지 저런지 이야기하면서 고가의 렌즈만 권하시고 권유를 하시니까 사실은 뭐 그 자리에서는 그냥 예약을 하셨다가도 집에 가서 유튜브를 찾아보시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시다가 좀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어서 내 눈에 맞는 렌즈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 렌즈도 좋다던데 이 렌즈를 사용하면 어떨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상담받고 싶어서 저희 병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환자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실제로 그 렌즈가 환자분의 눈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렌즈보다 다른 렌즈가 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좀 비싼 렌즈나 조금 더 병원의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렌즈를 추천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하고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시고 렌즈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